어머니, 이제 정말 요양원 생각해 보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하잖아요. 큰딸 영희의 말에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집도 너무 크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둘째 아들 민수까지 거들어 말하는 소리에 나 박영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도소리 사연집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73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세 자녀를 두었는데 큰딸 영희는 52, 둘째 아들 민수는 50살, 막내딸 정희는 48살입니다.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남들이 보기엔 참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즐겁게 지냈거든요. 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20평 아파트 한 채와 상가 건물 2채, 그리고 예적금까지 합치면 대략 20억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혼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활기차게 살았습니다.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자식들이 주말마다 안부를 묻고 가끔 찾아와 주니까 그럭저럭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큰딸 영희는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하나와 중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었죠. 영희는 어려서부터 책임감이 강했고 저를 많이 챙겨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희를 가장 믿고 의지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지 자주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부담이 많다고 했습니다. 가끔 급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돈을 빌리러 오기도 했는데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막내딸 정희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해서 가장 넉넉하게 사는 편이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맞벌이를 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정희는 성격이 좀 차가운 편이었는데 어려서부터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저는 세 자녀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각자 성격은 달라도 모두 제 소중한 자식들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자식들이 저를 잘 돌봐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재산도 굳이 미리 나눠주지 않고 제가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기로 했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정말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잘 챙겨줬고 저도 그들이 힘들 때마다 기꺼이 도움을 줬습니다. 민수가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는 5천만 원을 빌려줬고 영인의 아이들 학원비가 부담될 때는 1년치를 미리 줬습니다. 정희가 집을 살 때도 보탬이 되라고 몇 천만 원을 보태줬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았고 찾아와도 금세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다들 바빠서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만날 때마다 제 건강 상태를 유독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은 어떤지, 혼자 지내는 게 힘들지 않은지,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는지 등등 말입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마워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걱정하는 것 치고는 너무 의도적이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제가 언제 정신을 잃을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희가 다른 두 자녀와 함께 저희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앉자마자 제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해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요양원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정신도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마치 제가 이미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어서 엄마를 제대로 돌봐드리기 어려워요. 영희의 말에 이어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집도 너무 크잖아요. 혼자 계시기엔 관리도 힘드시고 정의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좋은 요양원 많아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오히려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식들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이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자식들은 더욱 자주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곳을 알아봤다며 브로셔를 가져오기도 하고 견학을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재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은 어디에 보관하는지, 비밀번호는 기억하는지, 부동산 서류는 어디에 두었는지 등등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정리 차원에서 묻는 줄 알고 대답해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 사랑보다는 계산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언제 없어질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또 다시 모여서 저와 이야기를 하자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이제는 익숙해진 패턴이었습니다. 모여서 요양원 이야기를 하고 제 건강을 걱정한다며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들이 모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깨닫게 해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자식들이 오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와서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에게는 충분히 들릴 만큼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해야 해. 엄마가 계속 버티시잖아.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러게. 벌써 몇 달째 요양원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도 안 하시네. 민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업도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망하겠어. 저는 부엌 문 뒤에 몸을 숨기고 계속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민수야, 급하게 생각하지 마. 차근차근 해야 해. 정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가 자연스럽게 요양원에 가시도록 만드는 거야.
자연스럽게라니? 어떻게? 민수가 물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거지. 의사 선생님께 미리 부탁해서 엄마 앞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신다고 말씀해달라고 하면 돼. 영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지만 저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큰딸이 그렇게 책임감 있다고 생각했던 영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뭐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시면 이 집은 당연히 비어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매매도 우리가 처리하게 되는 거지. 민수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예적금이랑 상가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요양원에 계시면 관리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하니까 우리가 대신 처리할 수 있어.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지만 찬물이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 자식들이 하는 말인가 싶어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정말 요양원에 가실까? 아직 정신도 멀쩡하시고 건강하신데. 정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거야. 치매 초기라고 진단받으면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실 거야.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나중에 알아채시면 어떡하지? 민수가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요양원에 한번 들어가시면 거기서 적응하시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자주 면회 가면서 잘해드리면 돼.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사랑하고 믿어왔던 자식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거야? 민수가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파트는 제일 비싸니까 셋이 공동 소유로 해서 나중에 팔고 상가 2채는 영희가 하나, 민수가 하나 갖는 걸로 하자. 나는 예적금을 가질게. 정희가 마치 이미 다 계산해둔 듯이 술술 말했습니다. 잠깐, 그럼 너만 손해 아니야? 예적금이 상가보다 적을 텐데. 영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그리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받을 거잖아.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건 엄마 예적금에서 나가는 거지. 우리가 낼 이유는 없잖아. 영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제가 뭘 들었는지 모르고 평범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영희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 좀 우리고 있었어.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차를 가져오자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한다며 병원의 정기검진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최근에 좋은 병원을 알아봤다며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검사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던데. 정희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전에 들었던 대화를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자식들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더 신경 써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영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다정함이 가짜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가 들은 것이 맞을까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의 대화는 명확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나눠 가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자식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대할 때 예전 같은 자연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뭔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병원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저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목표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제 약은 제대로 드셨어요? 엄마, 친구 이름이 기억 안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엄마, 가스레인지 끄는 것도 깜빡하신 적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암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구나. 그리고 저를 서서히 치매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었구나. 제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건망증이나 실수들을 모두 기록해뒀다가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상대로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저는 그들을 믿고 있었는데 그들은 저를 어떻게 제거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식들이 이제는 저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그들은 저를 이용만 하고 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병원 검사를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고 좋은 병원을 알아봤다며 예약까지 잡아놨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일 오전 10시에 예약 잡아놨어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영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건강검진인데 왜 거절하세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민수까지 전화를 해서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의사와 미리 짜고 치는 일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간 날 자식들은 모두 함께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마웠을 텐데 그날은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와 인지능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검사를 정확하게 통과했습니다. 기억력도 좋았고 계산 능력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괜찮아 보이시지만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가족분들 말씀으로는 최근에 건망증이 심해지셨다고 하던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자식들이 미리 의사에게 부탁을 해뒀구나. 제가 건망증이 심하다고 혼자 지내기 어려울 정도라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멀쩡해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항변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의 말을 더 믿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가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시기도 하고 약 드시는 것도 자주 까먹으세요.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 때도 많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실수들인데 마치 제가 중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의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정말 걱정이에요.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 것 같아서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기보다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의사와 자식들이 짜고 치는 게 분명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문제 있는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자식들은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의사 선생님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의사와 미리 짜고 한 거지? 자식들은 깜짝 놀라며 부인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저희가 왜 그런 일을 해요? 그럼 왜 멀쩡한 나를 병원에 데려가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곳을 여러 군데 알아봤다며 견학을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영희가 브로셔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니까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가.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서 설득했고 직접 찾아와서 브로셔를 보여주며 괜찮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뒤져진 것 같았고 금고도 열어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들 오늘 우리 집에 왔었지?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안 계셔서 그냥 갔어요. 열쇠 있으니까 들어가서 좀 정리해드렸어요. 뭘 정리했는데? 서류 같은 거요. 너무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혹시 중요한 서류는 저희가 보관해드릴까 해서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식들이 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서류를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재산 관련 서류들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서류라니?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제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혹시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금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서류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자식들이 뭘 찾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이나 인감, 부동산 등기부 등등 모든 걸 다 확인해 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계좌 비밀번호 변경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서 신청하신 건 아니고 가족분이 대신 오셨는데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확인해 보니 큰딸 영희가 와서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자주 까먹는다며 변경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따님께서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분이 대신 관리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멀쩡합니다. 비밀번호도 잘 기억하고 있고요. 누가 함부로 제 계좌를 건드리려고 해요? 그날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것을. 병원에서 거짓 진단을 받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은행 계좌까지 손을 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너 은행에 갔었지? 네, 엄마. 엄마가 요즘 비밀번호를 자주 까먹으신다고 하셔서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영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까먹는다고 했어? 나는 멀쩡하다고.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민수가 전화기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도와준다고? 내 허락도 없이 은행에 가서 내 계좌를 건드리려고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정희까지 전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들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정말로 치매에 걸린 것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평생을 키우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저는 그들을 믿었는데 그들은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제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식들이 이 모든 일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제가 무능력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들은 제 시체 위에서 재산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저는 그들에게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자식들이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알면서도 치매 환자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자식들이 저를 우습게 보고 있다면 저도 그들에게 교훈을 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면서 점점 한 가지 생각이 선명해졌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3세의 할머니였지만 아직 정신은 또렷했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영수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널 이렇게 우습게 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해. 그 순간부터 저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그 재산이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자식들이 저를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한다면, 정말로 제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12억, 상가 2채가 각각 4억씩 8억, 그리고 예적금이 2억, 총합 22억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터넷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시니어들도 다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저도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먼저 부동산 매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등등 모든 것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말이죠. 특히 자식들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봤습니다.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 예약도 잡았습니다. 모든 일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간 날, 저는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고 싶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심사숙고하신 결정이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이 제 뜻과 상관없이 가져가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해 줬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식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한 일이며 어떤 강압이나 협박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부동산부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매매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매물로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빨리 팔리도록 했습니다. 중개사는 어르신이 혼자 오셔서 이런 큰 매매를 결정하시는 게 괜찮냐고 걱정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제 재산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기부할 단체도 물색했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본 결과 소외된 어르신들을 돕는 단체와 고아원 몇 곳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미리 알아차린다면 제 계획을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자식들은 제가 순순히 요양원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고 심지어 입소 날짜까지 정해뒀다고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금요일에 입소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짐 정리도 도와드릴게요. 영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저는 시간을 벌기 위해 대답했습니다. 엄마, 너무 미루시면 안 돼요. 좋은 방이 나왔는데 놓치면 또 언제 자리가 날지 몰라요. 민수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급해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빨리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차지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알겠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저는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아파트는 일주일 만에 계약이 성사됐고 상가 두 채도 곧이어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총 20억 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예적금 2억 원까지 합쳐서 총 22억 원을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선정해둔 단체들에 연락해서 기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시는 건가요? 고아원 원장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라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기부 절차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 재산이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손에 들어가는 대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게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저를 실망시켰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담았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일만 남았습니다. 자식들이 제 진짜 모습을 보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자식들이 정한 요양원 입소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단히 세면을 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 하나에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자식들이 모두 집으로 왔습니다. 요양원에 갈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일찍부터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짐은 많이 안 가져가셔도 돼요. 필요한 건 저희가 나중에 사다 드릴게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양원에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정희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도 이제 비게 되네요.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벌써부터 이 집이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통장이나 인감 같은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보관해 드릴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제가 반문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잃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 수 있고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준비한 것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관심 있어 하던 재산 관련 서류야.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재산을 넘겨주려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영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상가 매매 계약서, 그리고 기부 증서야. 민수가 황급히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매매 계약서라고요? 엄마,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응, 다 팔았어. 아파트도 상가 2채도. 그리고 예적금까지 포함해서 22억 원을 모두 기부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이리저리 뒤져가며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점점 얼굴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기부했다고요? 어디에 기부했다는 거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아원이랑 독거 어르신들 돕는 단체에. 너희들처럼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야.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나갔어요? 22억을 그냥 기부해버리다니. 내 돈인데 내가 어디에 쓰든 상관없지 않아? 저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정말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응, 한 푼도 안 남겼어. 다 기부했다. 제가 말하자 자식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는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나를 위해서? 저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 나를 위해서 뭘 했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처박고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한 게 나를 위해서야? 자식들은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걱정해서. 영희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너희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다 들었어. 의사와 짜고 치는 것도, 은행에 가서 내 계좌를 건드리려고 한 것도, 내가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서류를 뒤진 것도 다 알고 있다. 자식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분하고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민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가족끼리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가족? 저는 비웃었습니다. 가족이 이런 식으로 서로를 속이나? 너희들은 나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처치 곤란한 짐으로 본 거잖아. 정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민수 오빠 사업은 어떻게 하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왜 책임져야 해?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며 살게요. 이미 늦었어. 기부는 이미 완료됐고 되돌릴 수 없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2억이 다 날아갔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써놓은 편지였습니다. 이거 읽어봐. 저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자식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실망했는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제 할 말은 다 했어. 나는 간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 필요 없다. 너희들은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으니까 나도 너희들과는 연을 끊겠다.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수가 뒤쫓아왔습니다.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리고 앞으로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죽은 사람이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에서 자식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원룸으로 갔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기부하기 전에 미리 마련해뒀었거든요. 많지는 않았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이 몇 번 찾아오려고 했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자식들이 기부를 취소하려고 법적으로 다투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미리 완벽하게 처리해뒀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민수의 사업은 결국 망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돈을 받을 생각에 빚을 더 많이 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된 거죠. 영인에도 집을 더 큰 곳으로 이사 가려고 했던 계획을 모두 취소해야 했다고 합니다. 정희가 제일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맞벌이로 여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 재산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사라지니까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식들이 제 재산만 바라보고 저를 무시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 복지관에 가서 또래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제가 기부한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분들이 많았는데 서로 위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 재산으로 지어진 시설에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게 쓰이고 있거든요. 요즘 가끔 자식들이 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말이죠. 7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셈입니다.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부모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만 바라보고 부모를 무시한다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저처럼 말이죠. 저는 제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자식들 생각이 납니다. 미워하지는 않아요. 다만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제가 그들을 그렇게 키웠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을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보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우습게 본다면 당당하게 맞서세요. 당신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인생은 당신들 것입니다.